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여당은 또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입법 독주를 계속하고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경제토론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내용과 어제 서울 대법원 앞에서 있었던 민노총 금속노조의 1박 2일 집회와 이에 따른 도심 밤샘 시위 금지 논란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오셨습니다.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정태옥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노란봉투법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몇 번 토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네요.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안입니다. 자, 김정우 의원님, 우선 노란봉투법 이게 정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어떤 게 핵심적인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봉투인데 이제 노란색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정확히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에 네. 법원에서 그 당시 쌍용 자동차 노조원들한테 그 쌍용 자동차 본사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힘들다 하니 그 중에 그걸 본 이제 기사를 본 그 세 자녀를 둔 여성분이 그 주간지에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서 그 노조를 도와주라 해서 이제 나온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예, 거기서 거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예명을 붙여서 제안을 했는데요. 거기에 내용은 주요 내용은 그 노동자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금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그걸 한도를 지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 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에 직회부된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8년 전에 나왔던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법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 법안이 지금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의 노조원이 있는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파업을 해서 이런 손해가 발생을 하면 첫 번째 그 파업이 쟁의행위가 합법적이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예, 합법적 쟁의일 경우에는 그건 이제 노동조합법 2조 1항에 그래서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불법 행위가 했을 경우에 불법 노동쟁의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11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노조하고 노조원 10명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110억 원을 내놔라 그러면 노조에서 10억 원을 갚았다 치면 10명의 노조원이 이제 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100억을 갚아도 되고 10사람이 나눠서 100억을 갚아도 되고 하여간 100억만 갚으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측에서 그 노조원들 한 분 한 분한테 가가지고 야 너한테 한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할 테니까 앞으로 노조에서 탈퇴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측에서 노조를 깨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법은 어떻게 바꿨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기여별로.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10명이 노조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A라는 노조원이 그 100억 손해 중에 한 90%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 노동자는 90억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쉽게 말하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그 불법 손해에 대해서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좀 명확히 가려서 청구를 하라는 게 이번 이렇게 청구가 아니라 얘기죠? 법원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법원이. 근데 당초에 2015년에 나왔을 때는 청구를 하지 못하게 놨었어요. 아예 행위자한테는 노조원들한테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는데 노조원한테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개별별로 기여도라든지 책임 귀책사를 판단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하게 조금 됩니다. 김정우 의원 말씀으로는 조금 완화됐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요? 노란색이 진한 노란색에서 옅은 노란색으로 오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 우선 좀 더 이 얘기하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조금 진노랑이 연노랑으로 바뀌었다고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의원님. 우리 정태욱 의원님께서는 우선 이 부분 다른 중요한 조항도 있지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건 뭐 너무 좀 전문적인 논쟁이 되는데 예. 민법상의 연대 배상 책임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노조가 집단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는데 개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화염병을 누가 그래야 되는 던졌느냐 거를 이렇게. 판사가 개개인은 특정을 해가 액수를 정해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결국에는 특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뭐 경찰이 가서 체크기관제가 비디오를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걸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민법에 뭘 허무는 거라고요? 연대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연대배상 책임. 불법 행위를 전대했으면 연대에서 책임지라는 민법상의 중요한 법원칙을 흔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뭐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말씀 건 없고. 끝나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핵심은 이제 배상 책임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배상 책임이 중요한 거다고요. 네. 지금 김정은 의원님이 워낙 잘 아시고 또 국가고시 출신이시니까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교섭 당사자의 대상이 이제 노조와 사용자와 관계였는데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 대상 당사자죠. 그런 당사자인데 이제는 사실상의 이제 지휘 감독에 있다면은 이제 노조 교섭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청 근로자들이 파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요즘은 이름 바뀌어 하나로 갔지만 그런 데는 하청회사가 수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원청이 다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게 됐고 그리고 또 그거 법조항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노사 교섭의 사용자 범위를 좀 확대했다. 좀 확대가 아니라 그거는 많이 무한 확대했다.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무한 확대했다. 예, 사용자 무한 범위를. 확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쟁점은 연대배상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손해배상의 대상을 직접적인 폭력과 관계되지 않는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배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민법상에 또는 형법상에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는데 지금 폭력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 폭력이나 파괴 행위의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에 대해서는 저걸 하지 청구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민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노동자의 규정 자체에서 특수 노동자라 해가지고 사실상 자영업자이기는 한데 특수고용 노동자들. 예를 든다면은 택배 기사들 같은 경우나 또는 골프장의 캐디 아가씨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사업자인데 아마 이것이 무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지위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후속 입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번 법 자체는 근본적으로 아예 전혀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맞지 않는 거를 이제 아마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지금 이거를 이제 법안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다. 아까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분들 같은 경우에 보험 설계사 분들도 이 적용이 대상 노조의 지위를 이제 부여할 수 있도록 노사 교섭에서 사용자 원청 하청이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다. 사용자 범위를 넓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이제 사업자는 노사 교섭을 수백에 예를 들어 내가 하청업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800개 하고 다 상대를 해가지고 노사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또 그 노사 교섭의 대상이
노사의 그 노동자의 지위 양상이나 뭐 이제 근로 조건에 관한 걸로 하도록 돼 있는 거를 예. 또 뭐로 바꿨냐면은 노사 간의 이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교섭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아, 근로 조건만이 아니고 예. 이견이 있는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 100%다 노사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게 파업의 대상이 될 수 네. 있는 이런 희한한 법을 만들어가는. 하나하나 맞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 개인별로 이 제한하는 문제는 좀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부분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좀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 조건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이견도 교섭 대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이 많군요. 근데 쟁점을 법 문장을 좀 보시면서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장?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사법의 원칙에 반한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현재 그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민사법의 예를 지금 여기 기준 이제 노동조합법 원칙을 먼저 정해둔 겁니다. 예. 그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제가 110억이 손해가 발생해서 청구하는 때 그때 한 사람이 10억 내면 한 사람이 90억 내면 나머지 사람이 10억씩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민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진적 연대 채무를 지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진적 연대 채무의 경우에 그러면 그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공동으로 n분의 1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이나 이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이나 똑같이 그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법의 기본 원칙을 흔들거나 그런 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사용자 범위를 무한 확대한다 이 말씀 주셨는데 법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해놨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까 뭐냐면 아까 택배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대한통운 본사가 있고요. 자회사가 한 200여 개 됩니다. 그다음에 그 200여 개 자회사에 대해서 자회사별로 한 7에서 한 10명씩의 택배 기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자회사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근로조건을 임금을 누가 자회사가 결정한 게 아니라 CJ 대한통운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은 200개 자회사들은 택배 기사들이 야 임금 협상하자 그러면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하고 임금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CJ 대한통운이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올 2월달에 하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게 이번 것만 아니라 계속 그동안 대법원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 있는 노동위에서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자회사의 노조원하고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CJ 대한통운처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또 하나 말씀하신 노조가 이견을 제기한다. 그러면 무조건 쟁의 대상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쟁의로 합니다. 근데 법이 바뀐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 부분을 빼버렸어요. 근로조건. 예,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쟁의예요. 그러면 아까는 지금 현행은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쟁의인데 지금은 왜 근로조건 결정을 포함한 것까지 얘기를 포함시켰느냐? 그거는 결정을 하고 나서 집행하는 경우에 우리 저 정책 잘 만들어 보시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집행하거나 계약서를 써놓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때 계약서에 써놨던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본래 있던 겁니다. 본래 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안이 법 이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이게 1996년 전까지는 노동조합법이 있었고 노동쟁의 조정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1996년에 신한국당 시절에 지금 현재의 법으로 날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 근로조건으로 확대됐던 것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축소해서 만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예. 지금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이런 노사 교섭 대상으로 한 거다. 무한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으로 확대한 게 아니다. 그리고 파업 대상은 이제 근로조건 결정 과정과의 다툼을 근로조건의 다툼이다. 자,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문구로 가지고 지금 입실험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파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조선소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청회사 있죠. 그게 한 800개씩이나 되고 그거 다 개별적인 교섭을 해야 되면 이거 경영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3대 개혁이 첫 번째 노동개혁이고 연금개혁이고 교육개혁이라고 이야기할 때 노동개혁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노동개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1000명, 근로자 1000명에 대해서 파업 일수가 39일입니다. 이거는 근로자 1000명에 대해서 파업 일수가. 근데 일본은 0.21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보통 5일 내지 6일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파업으로 인한 그 근로가 손실되는 것이 일본에 비해서는 약 190배. 그럼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는 약 그 5배에서 6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정은 의원님이 개개적인 막 굉장히 열심히를 이야기하시는데 합쳐져 가지고 파업의 양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엄청나게 파업량이 늘리죠.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예, 왜 그러냐면은 파업 대상 자체가 뭡니까 원청하고 원청하고 하청 근로자들조차 다 상대를 해야 되면은 허구한 날 이제 그 조선소에 한 800개 그 하청 없으시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2-3개가 파업을 매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다 일괄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파업 액수를 극단적으로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파괴 행위나 뭡니까? 그래 하지 않으면은 책임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특정해가지고 파업 액수를 물리지 않으면은 저 부담감이 없으면은 파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죠. 줄어서 파업이 그것도 또 늘어나게 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아까 뭡니까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것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은 여러 형태의 노사 분규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순간에 지금 계속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노동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노동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든 파업 일수를 줄이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그 잠재 성장을 높이는 가야 되는데 그것의 노동 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쟁의 행위 중에 대체 근로를 지금 못하도록 돼 있거든 현행법에. 파업 왔을 경우에 대체 근로를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금지돼 있는 거를 그 선진국에서는 허용돼 있는 거를 푼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업자를 사업장을 점거하는 거. 네, 불법 점거하는 거 불법 못하게. 말고 합법적으로도 점거를 못하도록 사업장. 일부를 점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를 이런 것을 그 뭡니까 이게 못하게 개혁하는 것이 이제 선진국화 돼줘야 되는데 우리는 파업을 극단적으로 조장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 취지를 왜냐하면 우리 김정우 의원께서 이제 입법 구체적인 조항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이 파업이 드러난다. 우리나라 파업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불법 파업을 줄이는 그런 걸 아무것도 그렇게 늘리면 되겠느냐. 대체 근로도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아까 우선 그 직접 폭력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그런 법문은 전혀 없으니까요.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릴까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 직접 그런 조문이 없다니까요. 우선 김정은 의원님 말씀 그런 조문이 없어요. 어디 조문이 있어요? 법정을 갖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게 진한 노랑에서 연한 노랑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노랑에서 연노랑으로 바뀌었다. 이 노동계나 특히 정의당 쪽에서는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이 바뀐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이 이제 법안 소위를 5번에 거쳐서 이제 그 환노위에서 해가지고 그 염려하시는 분들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조정을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연노랑으로 바뀐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러면 그 노동자 개별적으로 책임을 그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책임을 묻겠다, 배상 책임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리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불법 행위에 더 많이 가담하면 내 배상 책임이 더 많이 늘어나. 그동안은 n분의 1, 이렇게 하고 전체를 다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노조원의 개별 노조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 행위를 조금 할 유인이 생겨요.
그럴 가능성도 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정의당 측에서 이 법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을 안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쟁이의 숫자, 그게 노동조합 법하고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래 되면은 이 법 그리고 그걸 파업의 아니, 잠깐만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통과가 돼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이제 야당은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뭐 일정이 있죠? 원래 이제 그 뭐 숙려 기간에 가지고 본회의 회부된 지가 되고 30일 30일. 이후로 그러고 나면 만약에 통과시킬 것 같은데 통과시키고 나면 지금 이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부권을 당연히 또 하죠. 예? 당연히 하고 벌써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세 번째나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정부 여당 쪽에서는 뭐 잘됐다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왜요? 특히 지난번에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했죠. 예전에 그 뭡니까 메르스 사태 때나 네. 또는 코로나 사태 때 간호사분들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를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법이 상당히 이제 무리한 그 법이 있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굉장히 곤욕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같은 경우는 워낙 얼토당토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는 그 법안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내친김에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렇게 도저히 뭡니까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할 것이 확실한데 왜 이걸 민주당에서 저렇게 그 길을 쓰고 뭡니까 통과를 시킬까? 그건 내가 보기엔 저거라 봅니다. 이게 우리 보통 정치학 용어에서 그 적대적 공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대강의 대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이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야당이 처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 리스크를 이걸로 해가지고 눈을 또 옆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하는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일부러 그 야당에서는 이게 그 뭐 합리적이라 생각이 아니라 거부권을 유도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 편을 이렇게 결집시키기 위한 용도로 한 게 아니냐. 여당은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야당 우리 김정은 의원님은 이 법이 얼토당토하지 않고 좀 완화된 것이고 또 이 국회가 또 거부권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행사한다면 다시 또 재표결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폐기의 수순을 밟을 텐데. 그렇게 이 합법적이고 좋은 법이었으면은 민주당 정권 가질 때 좀 하시지. 민주당 정권 때 그 당시에도 추진했었어요? 별로 안 해서 이제까지 11번인가 이래 법안이 제안이 된 것 중에 2번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이게 이제 제안됐고 이번에 그 9번 정도가 전부 다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완전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지금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전 정부 탓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괜히 그 정책적 무능을 뭐 리스크나 뭐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걸로 뒤덮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책을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주제가 있거든요. 이 밤샘 심야 도심 밤샘 시위를 금지하는 이 문제. 이 문제 잠깐 좀 넘어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제도 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지금 집회를 하려다가 경찰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서 이 제대로 조금 어제 1박 2일 집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어떻게 됐나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집회라기보다는 이제 뭐 축제, 뭐 심야하는 문화재 성격인데 문화재는 사실 그 집시법 15조에 따르면 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재는? 네, 문화재.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뭐 말만 문화재라고 해요. 말만 뭐 그런데 근데 이것이 용하게도 한 달 전에도 똑같은 행사를 했었거든요. 한 달 전에는 전혀 저 의원님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평화롭게 경찰도 뭐 질서 유지인 정도 두고 감시하는 정도로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평화롭게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뭐 시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한 거 보니까 집시법 위반으로 3명을 연행해 간 거 아니고 3명을 연행했는데 그 연행에 이제 경찰이 연행한 이유가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해요.
공무집행방해. 예, 그러니까 문화 행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마이크라든지 그런 걸 가져오는 그 도구를 예. 경찰이 그걸 치우는데 그거를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께 물리적으로 좀 부딪히니까 예. 그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3명을 연행한 예. 참 이렇게 법 집행을 이어령 비어령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예. 예. 이 갑자기 했다 그러는데 뭐든지 이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갑자기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워낙 그동안 사안 적폐가 심하기 때문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일제 언론에서 지난번 광화문에서 노숙 집회를 해가지고 네. 온 그 무법천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당하게 노조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핑계를 댄다든지 지난 그렇게 해가지고 16일 밤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광화문 일대를 온통 그 뭡니까 엉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국법 질서를 제대로 지켜라. 그랬을 때 이제까지 어떤 묵인했거나 그런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저 공권력을 행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정당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노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했던 일들이 민노총이 주로 주도되는 게 불법적인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제대로 저걸 안 했어요.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가 집행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그동안.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 현장에서 예. 그 민노총이나 뭐 이런 노조들이 온갖 폐악질을 부릴 때 그게 어디 합법적이라서 가만 놔뒀습니까? 그건 불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힘이 세니까 경찰이 가서 두드려 맞고 뭐 경찰이 어떻게 당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 되니까 이제까지를 겁먹고 못하던 거를 대통령이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니까 제대로 법 집행을 제대로 하게 됐는 거죠. 지난 16일 밤이죠. 민노총 건설노조의 이제 도심 노숙 집회 후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도심 밤샘 시위를 이제 금지를 추진한다 정부가 워낙에 이제 폐해가 크다. 그리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도 이제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요. 네. 굉장히 평화적입니다. 우리 시위가 평화적이다. 시위 문화가 평화적입니다. 그 시위 대표적인 것이 우리 박근혜 탄핵 집회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폭력 행사 전혀 없었고요. 그때 연인은 1,600만 명인가 참석했고요. 최대 한 번에 모실 때 수십만, 수백만이 모였어요. 그때 폭력 행사 하나도 없었고요. 그 폭력 행사가 없어진 게 언제부터냐면 2015년에 백남기 농민이 농민 시위하다가 그 물대포를 직접 맞아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대포 직살수하는 게 위법 판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굉장히 평화적이라서 선진국도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를 보고 민주주의를 보려면 우리 대한민국을 봐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평화적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살수라든지 그런 게 없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밤샘 시위를 한다는 말씀을 도심의 하셨는데 밤샘 시위. 도시의 밤샘 시위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헌재에 결정례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간을 갖고 자정 이후에 6시나 7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시간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도 알고 있고 대통령도 알고 있어요. 네. 그것이 입법이 안 될 것도 알고 있어요. 뭐 대체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대체 입법을 2018년에 추진한다고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은 거를 대체 입법을 2019년 말까지 하라 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헌이 그게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입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민주당 쪽이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일이 없다는 걸 알고도 계세요.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파업 뭡니까 시위. 평화적인 아주 시위가 그 굉장히 시위 문화다. 평화, 그건 시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폭력적인 파업이나 시위, 폭력적인 시위가 집회와 얼마나 시위. 많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2020년이니까 CJ 그 어디죠? 어디 그 또 좁혀가지고 사람 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그리고 워낙 그 기세등등하게 하니까 경찰이 손을 못 댄 거예요 이제까지. 네. 그게 어떻게 평화적입니까? 길을 우리 드립다 다 막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거는 너무 이제까지 실제로 공권력 행사를 포기한 거를 평화 시위였다. 그거는 이제 그쪽
주도하는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입장이나 민노총 입장에서 그래 이야기할 수 예. 있지만 일반 네. 시민들 입장은 멀쩡히 길 가다가 길이 막히고 도로가 막히고 밤새 그 도로가 쓰레기통 뭡니까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평화적인 시위였습니까? 집회 시위는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꽂힌 기본권 그런데 중에 그렇게 길을 마음대로 기본권인데요. 막고 그것을 길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막고 거기다 쓰레기를 폭력 마음대로 시위라는 버리고 아무데나 것은 그 소대변을 그러니까. 막 넣어도 되는 겁니까? 집시법상에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위협을 가야 돼. 철봉을 그러니까 아무튼 쓰거나 우리나라 공공을 시위- 쓰거나 그런 게 지금- 위법한 아니 지금 거죠. 잠깐만요. 도심 밤샘 시위를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헌법 불합치 결정 때문에 아직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도심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위 문화가 우리나라가 과연 평화적인 시위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좀 엇갈리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얘기하고요. 오늘 금요 경제 토론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정태옥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